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안 좋게 용어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좀 안정을 좀 찾아야지만 우리가 좀 잃었던 지금 약간 위축된 이 투심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니 열흘 사이 어떻게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을 와르르 만든지. 오늘도 저는 뭐 줍줍 민수했고요. 현금 좀 갖고 있던 거 그거를 조금씩 사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못 사겠더라고, 이런 분위기 쪽에서. 뭐 전문가분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2, 3주가 제일 고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 3주만 뭐 잘 어쨌든 마무리하면, 근데 이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문제는 점점점 이제 약간의 구조적 위기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깊이가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조금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보려고요. 왜냐면 그때도 27일 걸렸으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생각보다 크게 덜 빠진다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는 또 내일 갭상승으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때처럼 무슨 뭐 매수 사이드가 발동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왔다 그러면 현금 없다 그러면 또 약간 좀 줄여놓고, 그래서 게다가 변수 이것만 안 나오면 일단 시장은 붕괴되는 모습들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게 첫 번째가 Overnight trading is finally on the table. Ask your broker about Bruce Markets.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KB증권 프라임 클럽의 민재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탈하십니까? 두 분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 참 심리적으로도 힘도 빠지고 실제로도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일단 오늘 시장은 어떠셨는지 팀장님께서부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단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머리가 제가 보니까 지금 엉망이네요. 네. 시장이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 장중에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가 네. 100달러가 아니죠. 거의 120달러. 네, 115까지 치렀으니까. 120달러 가깝게 급등하면서 지난주 미국 증시 그 끝나고 났을 때 나타났던 그 분위기, 그죠? 네, 그래서 유가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고용 지표는 상당히 또 안 좋게 나왔다면서요. 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그래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뭐 안 좋게 용어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저희 직원들도 보니까 다 유가 장중 움직임 다 보고, 왜냐하면 모든 하락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또 유가의 방향성이니까 다들 유가 보면서 뭐 안 떨어지나 하면서 보는데, 그나마 뭐 미국의 특사인가요? 쿠시너? 네, 특사가 또 뭐 이스라엘 뭐 간다는 이야기 나면서 100달러 잠깐 깼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오늘 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쨌든 우리나라는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좀 안정을 좀 찾아야지만 우리가 좀 잃었던 지금 약간 위축된 이 투심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번 한 주도 가장 큰 부분은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오늘 하루에 뭐 소회도 말씀해 주시면서 준비하신 그 시장 자료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갑자기 나오시면 잠깐만요.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네. 일단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아니 열흘 사이 어떻게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을 그러게요. 와르르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호랑이를 KO시킬 수 있는 저희는 타이거 마스크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야수의 심장이 필요한 건데. 일단은 오늘도 저는 뭐 그냥 제 별명답게 네. 줍줍 민수했고요. 오늘도 네. 네. 신용 안 썼습니다. 신용 안 쓰고 그냥 그때 다 정리했던 거, 현금 좀 갖고 있던 거 그거를 조금씩 사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못 사겠더라고, 이런 분위기 쪽에서. 갖고 계신 거를 더 사는 거예요? 없는 종목, 이제 그러니까 많이 못 올랐던 종목을 새로 신규 매수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딱 단절시켜서 뭐 새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전에 있던 것들 현금 이렇게 쭉 갖고 있다가 그거 지난번에 한번 쓰고 정리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쭉 들어가는데 다 쓰면 안 되겠더라고, 현금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쓰고 혹시나 보자. 일단은 그림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한 번 만든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 한 번 만들고 안 끝난다.
적어도 W자는 나온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W자가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변한 게 없다 보니까 바로 W자 만들고 좀 팍 튀어가는 모습들은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약간 고점도 좀 어느 정도 좀 형성돼 있고 저점도 이런 상황 쪽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예.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중심 딱 갖고 있다가 생각보다 세게 오른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생각보다 그 뭐 이렇게 크게 덜 빠진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는 또 내일 갭상승으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때처럼 무슨 뭐 매수 사이드카 발동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적당하게 왔다 그러면 나 현금 없다 그러면 또 약간 좀 줄여놓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기다렸다가 본격적인 변화는 5,800 안착을 해야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또 시간이 어떻게 들어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변수 이것만 안 나오면 일단 시장은 뭐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뭐 붕괴되는 모습들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이렇게 하려고요. 네네. 이게 첫 번째가 유가가 뭐 150달러 쫙 가서 150이요? 네. 오늘 아까 보니까 이란 장성은 150달러 전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때려주고 싶은 느낌이 드는 이런 근데 뭐 그렇게 돼야 그들은 미국이 흔들리는 걸 원하는 거겠죠.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식으로 큰 폭의 변화만 없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 혹시나 미국 본토에서 테러가 난다든가 이런 쪽들 이러면 이 상황 쪽은 진짜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것만 없으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3월 말에 지금 중국과 이제 정상회담이 예견돼 있거든요. 방중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취소 또는 연기되게 되면 미국의 계획이 틀어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그 얘기는 시나리오는 에너지 패권이 돌아가는 관점 쪽에서 미국이 하려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만 변화가 없다고 하게 되면 일단 이 정도 조정도 충분히 받았으니까 저점 다지고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플레이할 생각입니다. 예. 와. 국제유가 150달러에 미국 내 테러에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얘기만 안 나오게 되면 미중 정상회담 취소까지 그것만 없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착하려고 노력은 하겠고 W자로는 나겠지만 이건 조심하자. 혹시나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시나리오를 확 바꿔야죠. 예, 시장 대응하는 방향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유 이거는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그냥 님도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럴 때가 바닥 아니겠습니까? 모든 예상했던 악재가 다 노출됐을 때가 바닥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까요? 사실은 지난주에 아마 우리 뭐 민수 대표님께서나 뭐 다른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이 워낙 민첩하게 시장을 잘 대응을 하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제 지난주에 딱 터지자마자 이제 주말에 요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 충격이냐 아니면 이제 좀 구조적인 위기로 우리가 저 신용 경색이나 이런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크게 출렁였던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는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그려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지정학적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가 이제 입사하기 전에 대학교 때 이제 투자를 할 때 9.11 때 저는 이제 물량을 다 털렸었거든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9.11 때 못 모르고 왜냐하면 회사에 수업 시간에 뭐 투자론이나 이런 걸 배우니까 이제 그 자격증은 이제 따기 시작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실전으로 이론은 이론이고 까불지 말고 실전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돈을 그때 조금 이렇게 용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YTN 그때는 시세 밑에 이렇게 지나가던 시절이었죠. 그때 아버님이랑 보면서 어떤 종목이 좋을까 뭐 하면서 대학교 때도 매매를 했었는데 테러는 처음 경험해 본 거잖아요. 못 모르고 막 투자하고 있었으니까 밤에 막 새벽에 브레이킹 뉴스 나오고 미국의 심장부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왜 거래 재개가 바로 안 됐잖아요. 나중에 연장이 되고 나중에 됐거든요. 되자마자 거래될 때 다 던져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림에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한 달 뒤에 급락 직전에 지수 다 회복을 했고요. 오히려 거의 더블 갔습니다. 4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900포인트까지.
팀장님 물량을 누군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받아서 부자가 된 거네요. 저는 아마 민수 대표님이 제 물량을 대표님이 받으신 거예요? 줍줍민수라고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 물량을 아, 민수 대표님이 줍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별명이 줍줍민수님이신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다 털렸거든요. 근데 그때 털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제작자 리스크가 더 심각해지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이게 살짝 흔들었다. 물론 V자로 바로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그때도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갭 메우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도 약 뭐 전문가분들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 2, 3주가 제일 고비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2, 3주가 제일 고비라고 하니까 이 2, 3주만 뭐 잘 어쨌든 마무리하면 뭐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되지 않. 근데 이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문제는 점점점 이제 약간의 구조적 위기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깊이가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는 뭐 제가 심각하게 그때 저점을 찍었었던 2001년도 9.11 정도의 이 위치 아닌가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사실은 뭐 말씀 주셨던 세 개의 변수가 만약에 반대로 올라갈 경우에는 조금 골치 아파질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간다라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보려고요. 왜냐하면 그때도 27일 걸렸으니까 이번에도 중동에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면 적어도 한 2, 3주는 걸리겠지라는 마음의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께도 여쭤볼 텐데 지금 어쨌거나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돼 있는데 앞에 팀장님의 이야기를 받아서 전쟁이 난 이후에도 개인들은 계속 사거든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 그 리스크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사야 돼. 그래도 현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계속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세요? 저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하시지 언제 합니까 주식을? 위에서 무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런 때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단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저희가 단기 저점이나 큰 변곡점이 날 때 매수는 잘해요 저희가. 네. 근데 그거를 반대로 이렇게 쭉 나왔을 때 못 갖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또 이것도 조금 있다가 무슨 뭐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 팔아놔라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잘 모으시게 되면 다 파는 게 아니라 네. 또 혹시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또 출렁일 때 대응할 게 없다. 아니면은 두 번째는 시장이 안정되면 이제 종목들이 확산이 나와요. 네. 그럼 그때를 또 대응하면 되니까 그런 정도만 현금을 이제 반등하셨을 때는 찾으면 하면 되는데 또 빠질 것 같아. 주식 다 팔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안 흔들리고 계속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저희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수는 잘해요. 딱 잘하는데 그 정리는 과정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또 타이밍을 너무 많이 재지 마시고 잘 사셨다 생각하게 되면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 이번에는 역시나 아무래도 아까 그런 큰 변수만 없다고 하게 되면 네. 5,000에서 4,800은 쉽게 안 밀릴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유가 이제 $100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도 봤기 때문에 거기서 뭐 더 큰 변동이 나오는 그러니까 로우 전쟁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로우 전쟁 때는 유가 한번 가다가 다시 튀는데 그때 주가가 한 번 더 빠졌어요. 네. 왜냐면 고물가가 많이 튀어서 그래요. 그런 현상까지 나와서 혹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5천 밑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 쪽에서는 그때는 이제 마지막 현금까지 써야 되지 않을까 한쪽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기본 방향은 흔들리면 진입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들어갔다 생각하게 되면 일단 또 어느 정도 적정한 때에서는 이런 변동성 커지는 장에서는 주식에 그냥 주식만 꽉 차 있으면은 잠을 못 자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 관리할 정도의 현금은 항상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매도의 스탠스는 그러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 상승과 하락 업종 중에서 특히 저 하락 업종 중에서 오늘 추가로 비중을 더 실은 업종군이 있습니까? 상승도 있네요. 네. 상승에도 있고. 상승은 조선. 예. 조선은 어제도 큰 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번 이제 공습에 대해서 미국이 그리는 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드리면서 결국은 지금은 이렇게 나와도 나중에 조금 안정이 나오게 되면 조선 쪽은 더 좋아지겠다. 그쪽에서 고는 그렇고 나머지는 하락 업종에 거의 다 있죠. 네, 그런 쪽에서 그렇죠, 거의 다 있죠. 다수의 업종까지 쓰셨네요. 네. 제가 쓰려다가 너무 많아서 대충 하셨더니 우리 PD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이제 상승하는 거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유가가 연관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로우 전쟁 때 나왔던 그 모델들을 그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어제 또 말씀드린 게 이제 LNG까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요소 이것도 타격 받는다. 그리고 헬륨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움직이는데 이쪽은 약간 유가에 기반을 대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유가 빠지니까 또 이제 탄력들은 약간 잃어버리죠. 근데 뭐 비료 쪽들은 지금 또 요소를 통해서 비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 요소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중동에서 거의 뭐 46%인가 통과해야 되는 그런 카타르에서 중심으로 나오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게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쪽으로 보는데 이런 때 이제 뉴스가 뭐 작은 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뭐 하나만 툭 풀리는 거 나와도 또 유가나 다른 쪽들은 급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상승해서 그걸 수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쪽들로 매매를 하겠느냐 네. 아니면 많이 빠진 쪽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흐름은 상승보다는 하락. 이번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그 방산을 무리해서 대응하시는 게 아니다. 네. 그건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 빼고 나머지 뭐 조방원 아니 그러니까 조 방산 빼니까 조원전 뭐 이런 쪽들에서 많이 밀린 걸로 기회를 찾는다 뭐 이런 쪽에서 보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뭐 반도체 뭐 로봇 자동차 뭐 한국은 조금 좀 얘기가 다르겠죠. 뭐 많이 올랐겠죠. 유가 환율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뭐 2차 전지까지 이런 쪽들은 밀렸는데 그래도 개별적으로는 뭐 다 하나씩 뭐만 바뀌어지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안 가면 시장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일단은 가장 선두에 두고 그 다음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 업종에 대한 정리와 함께 각 업종별로 투자 스탠스도 잠깐 들어봤는데 유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관련해서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가가 어쨌거나 계속 상승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유가 상승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정유주나 아니면 오늘 상승했던 업종군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은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상정을 해놓고 이쪽으로 투자 매력도가 계속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유가는 다시 잡힌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지 좀 유가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어떻게 투자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유가 상승의 수혜주 쪽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정유주들 뭐 이런 거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 또 그러니까 유가가 오를 때도 탄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미 S51 같은 경우도 움직이기 시작한 초입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원유를 가지고 이제 정제하고 싶은 물량들은 많은데 정유 시설들이 부족해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제 마진이 평소보다도 조금 더 위로 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제 마진이 강세를 보이면서 숫자도 이제 생각보다 정유주들이 그러한 기반으로 이 추정치도 상향 조정이 막 되면서 이번에 서프라이즈 나왔었거든요. 얼마 전에 실적이.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아마 이미 이번 사태 전에 따블이 올랐습니다. 이미 100% 주가는 오른 상태에서 이번 이슈가 또 터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한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심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대통령께서 처음 주재하는 회의에서 유가 에너지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미 정유사들은 재고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이슈 딱 터지자마자 100원, 200원씩 올리니까 그러면 힘든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주 이상 가버리면요. 어쨌든 정유는 경기가 좋을 때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이게 길어져 가지고 분위기가 약간 안 좋게 가버리면 이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기가 또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면 지금 음봉이 만들어지는 약간의 좀 이 이슈에 OK, S51을 이렇게 좋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런 생각들을 아마 기존의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 물량들이 저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템포 주가가 만약에 이제 좀 혹시나 전쟁이라는 이슈가 슬로우해져서 좀 쉬게 되면 저는 오히려 저기 하반기 한 4분기 정도에 에너지 가격들 원래는 제가 원래 한 하반기 에너지 가격은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에서 우리가 원자재 커머디티가 움직이는 순서가 과거에 있었는데 예. 대표적으로 기금속이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최근처럼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푸니까 돈이 흔해지잖아요.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당연히 이제 금이라든지 금이 많이 오르면 그 다음에 은이 또 올라서 움직이죠. 그 금은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대표적으로 이제 구리 그렇죠. 움직이고 구리가 움직이면 시장에서는 또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체재를 찾는데 조금 더 싼 알루미늄을 또 움직이거든요. 알루미늄이 최근에 신고가를 또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철금속까지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 사이클이 이제 유가와 관련된 에너지 사이클이 보통 오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할 때. 그래서 그 사이클이 저는 이제 원래 하반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딱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찰나에 갑자기 이게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유가가 순식간에 지금 배럴당 막 $100를 넘어버리는 바람에 좀 타이밍이 아깝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에너지가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 농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저 마이크 나서 죄송한데 그 금은 하고 나서 원자재 그다음에 그러니까 광물 지나가고 나서 식품으로 그러니까 비료주 오르면 이제 그 사이클이 끝난다. 뭐 옛날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튀어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쉐브론이나 엑선모빌 같은 그런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최근에 그 유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가가 계속 $50, $60 이때 머물러 있었잖아요. 네. 유가가 좀 올라야지 뭐 개발해서 먹을 게 있는데 투자를 안 했고 그 투자를 안 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대부분 다 전기차로 간다고 했잖아 몇 년 동안. 네네. 그리고 다 탈탄소한다고 그러고 맞아요. 화석연료 버린다고 했는데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거기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번에 반도체 보셨던 것처럼 약간만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해도 반도체 가격이 막 100%씩 튀어 올라 버리잖아요. 시클리컬은 기본적으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이제 약간 이제 투자는 안 하고 재고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수요 공급이 약간 좀 타이트하네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에너지가 좀 튀지 않나. 에너지가 튀면 대체재를 찾잖아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도 가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바이오 연료, 네. 옥수수를 가지고 뭐 이런 바이오 연료주들이 또 그러면 또 기대받겠네 유가 오르니까 이런 부분으로 또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일부 나타나면서 그 다음 사이클로 이제 곡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엉뚱한 게 하나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슈가 된 거라서 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 대한 스토리는 아직 사실은 안 나왔죠.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랐다가 뭐 어느 정도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조정을 좀 다시 좀 받으면 저는 에너지 유가 뭐 이런 쪽에 업스트림 쪽은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또 한번 흐름 보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가격 흐름에 따라서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 또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뭐 전쟁을 필두로 해서 유가 얘기했는데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방산주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장에서는 기업별로도 흐름이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전쟁 소식이 있고 나서 방산주에 대한 뭐 이렇게 분출이 한 번씩은 있었고 과연 지금 입장에서 방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건 대표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 또 JP모건에서 방산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참고할 건 참고하시되 일단 주가는 많이 올랐다. 네. 쪽에서 대응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뭐 내용들은 제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 그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수주받을 곳들 요거는 눈여겨 보셔야 될 게 하드에어스페이스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20조에서 40조 대형 수주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지금 다 주변 국가 이란 주변 국가가 화가 나 있죠. 네. 날 왜 때려? 라고 하면서 화가 나 있는데 그러면 반격을 해야 되는데 반격이 예전만큼 그렇게 뭐 강한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회가 나온다는 쪽들이 또 많이 이번에 얘기가 되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로 들어가는 천공2 이게 뭐 그렇게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보게 되면 또 K9 쪽이
스페인,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유럽 시장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또 현대로템은 이라크,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폴란드는 한 번 더 연결될 것 같네요.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내 가시적인 수준과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쪽들. 그리고 또 한국항공우주는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이쪽이 지금 아랍에미리트랑은 저희가 지금 그 지난번에 350억 달러 그래도 이 정도 MOU 체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데 그게 배경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좀 빠르게 아랍에미리트한테 수출할 수 있었던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유도탄을 먼저 공급을 한다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만약에 중동 쪽에서는 사우디 아니면은 아랍에미리트 중심으로는 우리 K방산이 일단 장착하겠구나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항공우주는 내년에 미국 훈련기 사업 내년 초 최종 결정이 되는데 얘기가 계속 나올 정도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구체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쪽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요런 얘기 국방 재비 쪽 사이클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 우위는 계속 갖고 있다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보게 되면 얘기 안 나오네.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커버리지 중인 모든 한국 방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간 유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땡큐. 예, 그런 모습들이고. 근데 가격 목표가는 이번에 좀 올라서 그런지 대부분 하향했어요. 주가는. 그러네요. 예. 예전에 비해서 뭐 한 10만 원 뭐 한 뭐 5에서 7% 정도씩은 다 밀어냈네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항공우주만 예전에 너무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만 상향시켰고 그러다 보면서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비중 확대인데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인 거예요? 그렇죠. 예.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서운하네. 예. 좋아. 근데 여기밖에 못 갈 걸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예. 어차피 아마 수주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또 재평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보단 요게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게 되면은 나머지 뭐 자세한 내용들로 나오는데 일단 요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미사일 재고 고갈과 그리고 또 유럽 미국 국방력 강화 흐름들. 근데 지금 직접적으로 미국은 아직까지 뭐 대놓고 뭐 지금 국내 자기네 방산 업체 쪽으로만 이제 미사일 준비해라라는 쪽으로 뭐 로키드 마틴 신났다 뭐 이런 쪽으로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연관이 안 되죠.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나오는 관점 쪽에서 우리도 우리 거 지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 기회가 계속 나오겠다라는 쪽으로 흐름들을 보시면서 변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몰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무리할 자리는 아니다. 안쪽에서 어차피 실제 수주 나와서 주가가 움직인 거와 트렌드가 그렇게 맞아가면서 부각받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수주 나오게 되면 또 레벨을 더 올릴 수가 있다는 쪽에서 봐서 지금은 무리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다시 흐름들 특히 이렇게 들어가다가 약간 좀 조금만 또 이제 전쟁 리스크 약간 좀 완화되면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방산주가 따라 올라갈까요? 네.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타이밍은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들이나 긍정적인 전망들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무리할 자리는 아니다 또 얘기를 해주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잘 새겨 가시면서 또 기회를 엿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미국이나 이란 관련된 이야기 이것만 한 번 더 하고 이제 반도체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팀장님 그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거 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뉴스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뭐 투자 의견은 앞서서 유가 상승 수혜주와 뭐 비슷하게 나올까요? 어찌 보십니까? 친환경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그 친환경 관련된 부분을 잠깐 한번 요거로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유가 상승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친환경 관련된 변화의 바람은 좀 미리 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네.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는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 네. 생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숫자가 뭐냐면 93%라고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정치적 스탠스하고는 정반대로 실제 전력망에 추가되는 신규 발전원의 거의 90% 이상이 태양광, 풍력, ESS, 태양광, 풍력이 가면 배터리 ESS는 따라서 가야 되는 뭐 가능성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 같은 화석 연료의 비중은 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다들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 가스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 데는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당장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필요하니 결국에는 신재생이 제일 빠르다라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이 스탠스, 정치적 스탠스와는 무관하게 이쪽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 발전원 비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랬던 건데요. 그렇죠. 네. 옛날에 우리가 한참 때 그리드 패리티라는 용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 꽤 연식이 또 되신 건데 시장에서 그리드 패리티 돌았을 때는 태양광 풍력 테마가 엄청 셌을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통 화석 연료에서 생산하는 발전 단가랑 거의 신재생으로 생산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를 우리가 그리드 패리티가 이제 됐기 때문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선배를 통해서 해서 들은 거. 그러시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신재생에 대한 경쟁력이 살아난다. 이거 옛날에 이제 한참 네, 뭐 풍력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들 움직일 때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때마침 유가마저도 뭐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나면 순식간에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80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원래 근데 투자하는 대로 가는 거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러한 약간의 내러티브, 모멘텀까지 이제 신재생 쪽에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부분인데, 제가 국가 대전략의 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투자 네. 발표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의 변화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수도권에 집중하는 안 된다 더 이상은.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지방에 이렇게 분산을 하려면 사무실도 더 지어야 되고 뭐 거기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하려면 뭐 생산시설 현대차그룹 이번에 투자하는 것처럼 들어간다면 결국엔 거기에 에너지가 또 필요할 텐데 그쪽의 에너지는 지금 뭐 대부분 또 풍력이나 그런 쪽으로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AI 데이터 센터 전력 투자 때문에 가는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에 이제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분산 쪽으로 간다라면 그쪽은 화석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 에너지 쪽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이야기하셨죠? 화석 연료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올려야 되지 않겠니라고 했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해서 약간의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거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정책주, 재생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도 의견 짤막하게 들어봤고요. 가장 궁금한 이제 반도체주 양쪽 두 분에게 모두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장이 오르려면 반도체주가 가줘야 되고, 근데 삼성전자가 17만 원 초반대,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8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소부장까지 합쳐서 과연 다시 크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반도체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보는 건 아니고 항상 글로벌 IB를 통해서 네. 약간 그 숟가락 얹는 정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 되게 아주 특이한 사실은 어제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뭐 글로벌 IB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좋게 보는 게 없어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팔아요? 이런 느낌. 네. 왜 안 가요? 이런 느낌. 그래서 뭐 때가 될 때를 다시 한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가장 궁금하신 게 그럴 겁니다. 이번에 중동 갈등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직접적인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제일 걱정이 이제 원자재 조달 위험이죠. 그렇죠. 이거는 2-3개월 안으로 통제된다면 뭐 위험 관리 가능하다라는 쪽이고 어제 말씀드린 게 헬륨이거든요. 이것도 원자재 재고가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까지 뭐 러시아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헬륨이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미나이나 다 물어본 결과 네. 러시아에 들어오는 헬륨은 반도체적으로 안 들어간답니다. 순도가 낮아서. 그래서 오히려 그 뭐 의료 쪽에 들어가는 뭐 무슨 고압 치료하는 뭐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재고가 충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직접적으로 중동의 메모리 수출은 1% 미만이다.
뭐 저기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쪽으로 보는 것 같고 게다가 또 가격 그러니까 유가나 가격 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력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돼서 메모리 가격 그게 영향을 메모리 업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예. 쪽인데 노노노 걱정 마라. 가격 상승폭이 워낙 뛰어나서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냥 뭐 다 오케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 1분기 그 ASP 평균 판매 단가 상승률이 기존은 한 40% 얘기를 했는데 45에서 60%까지 기록할 것이다. 네. 그러면 1분기 때 이제 삼성전자 이제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때 나오는 동향을 보고 당장은 내일 가게 되면 또 10일짜리 데이터 나옵니다. 수출 데이터. 네. 그거 보고 시장이 여전히 이상이 없네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봐야 될 거고 2분기도 역시나 올라갈 것이다라는 쪽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수용할 의사가 있대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삼성전자는 이 범용 제품 그러니까 디램이나 나머지 낸드까지 이게 보니까 올해 ASP 성장률을 169%뭐 디램은요 낸드는 119%막 올리네요 지들 맘대로.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영업 추정치를 뭐 30% 32% 내년까지도 일단 추정치가 더 올라간다고 하다 보니까 사이클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걱정 말아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가 29만 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이닉스도 HBM 리더십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뭐 115% 129% 상향 조정되고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치는 근데 약간 톤이 좀 다르네요. 삼성전자보다는 20%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42만 원 이렇게 올리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뭐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뭐 상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를 흔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네. 그거에 대한 변화는 지금 뭐 요즘도 계속 나오는 뭐 사모 대출이나 네. 그 사모 신용 시장이나 그런 걸로 뭐 영향 받나 뭐 그런 것들은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고 다음 주 가게 되면 GTC 네. 2016 또 이제 엔비디아가 열심히 얘기를 할 거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그 다음 날인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살아 있네 이거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일단은 주가는 많이 빠진 상태고 거기서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쪽으로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개는 시켜드리겠는데 계속 뭐 톤이 바뀐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외국계에서는 긍정적인 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GTC와 또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그리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는 보시죠. 팀장님께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코멘트 올해는 못 드릴 것 같고 한 2, 3분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좀 그 우리나라를 ATM기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슬프네요. 그러니까 다시. 슬프죠. 네. 근데 뭐 유동성이 그만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풍부하다 보니까 네. 뭐 팔 때는 충분히 또 팔고 들어올 때는 또 열심히 또 들어오니까 지금은 어쨌든 뭐 그림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이런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어쨌든 제일 싫어하는 게 한에서 깨지는 거 제일 싫어한다면서요. 근데 오늘 환율이 거의 1,500원까지 튀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ATM기로 활용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들어올 때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뭐 들어오겠지만 나갈 때도 그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위주로 또 팔아도 충분히 팔리는 만큼 지금 팔고 있거든요. 네. 유동성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98년도와 2008년도에도 유가 상승하고 원화 약세일 때 외국인 자금 이탈했던 그대로 약간의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숫자가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반도체 이익이 좋아지면서 같이 올라왔는데 혹시라도 요런 이제 유가가 오래 가서 우리 생산 현장에서 약간 영향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익 추정치 상향에 약간의 이제는 이제 캡이 씌워질 수 있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거죠. 뭐 지금 난립니다. 이거 지연됐다 아니다. 자기들이 우리는 투자 예정대로 하고 있다. 뭐 등등 막 오라클 이야기 나오고 지금 난리인데 어쨌든 유가가 당분간 위에서 유지가 되면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의 높은 수준은 추가적인 투자의 여력을 약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좀 면밀하게 유가가 안 빠지고 금리 이제 못 내려간다. 그럼 투자가 좀 줄어들 수 있겠네.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되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예민하게 체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